독일이 당초는 여유롭게 상대하다 막판까지 추격한 한국 때문에 쫄려가지고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동안 납기에 대해서는 불명한 태도를 보였는데 자꾸 한국에 이렇게 나서니까 2030년까지 내적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파로 보면 빠듯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업이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죠. 결국 캐나다가 독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혹시 이번 수주전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하나오션에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예, 캐나다 정부가 7월 6일 캐나다 현지 시간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나와서 캐나다 초계 잠수함 CPSP라고 하죠.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지로 독일의 TKMS 티센그리프 마린 시스템이 선정됐다고 직접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6일 현지 시간은 5일에 캐나다 유력 언론이 이제 글로벌 메일이 미리미 이제 이 사실을 보도를 했죠. 그래서 한국은 공식 발표 이전에 다 보도가 됐고, 그리고 정부는 이미 이제 사전에 미리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또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요. 근데 이번에 카니 총리가 이례적으로 TKMS와의 세부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하나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해 협상할 것이다. 요거를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독일과의 이제 본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이제 무리하게 조금 시간을 일정이 좀 앞당겨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또 올려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게 다시 돌아올 불씨가 살아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높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이제 TKMS는 재래식 잠수함의 최강자죠. 여태까지 가장 많은 재래식 잠수함을 판 하데베라는 회사의 후신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납기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도함, 이게 독일이 제시한 212CD급인데 이 212CD급의 이제 원조인 212급의 1번함에서 기술적 결함이 나와가지고 뭐 문제는 됐지만 그게 이제 수정은 됐고요. 바로 고쳐서 납품한 경력이 있고요. 독일이 이제 당초 약속한 내용 중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배제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캐나다가 이제 이거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형 국방사업, 방위사업에서 우선 협상자가 뒤집어지는 게 간혹 있지만은 드문 사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록 이제 최종 선정에 떨어졌지만 졌지만 아주 잘 싸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얻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잠수함 수주에서 잘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의 재래식 잠수함 강국이자 또 캐나다와 나토 협력 동맹국가인 이제 독일과 아주 최종 치열하게 싸워 독일의 가슴을 쫄리게 만든 이런 2파전을 벌였다는 데 아주 의의가 있고, 이번에 이제 독보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웠죠. 국산 잠수함이 장보고 3 배치 1번 도선 안청함이 캐나다까지 14,000km를 항해를 했죠. 항해를 하면서 그것도 98%를 자망을 해서 아주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하나 의의가 있고, 또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높은 장벽을 직접 체감했는데 이를 뚫으려고 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나토 국가에 진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수주전 과정에서 캐나다 현지 업체와 정부와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쌓았죠. 그래서 이번엔 잠수함은 떨어졌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캐나다 전투함의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이나 아니면 또 캐나다가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살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또 다른 무기체계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교두보를 쌓았다는 점에 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 역시 이번에 한국을 좀 실망하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다른 사업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가 이번에 또 한국을 또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로 거듭 강조했으니까 잠수함 임의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협력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이 제시한 조건을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캐나다여도 독일 고르게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한국 이기기 힘들겠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예,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독일이 당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게 여유롭게 상대하다가
막판까지 추격한 한국 때문에 쫄려가지고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캐나다 정부의 요구사항은 2030년까지 내책을 인도받는 조건인데 12척 중에 이제 처음 내척. 근데 팀 코리아, 한국이 먼저 이제 2035년, 1년 앞당겨서 내척을 인도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네. 2035년에는 캐나다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빅토리아 잠수함 내척이 모두 퇴역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 잠수함 내척을 퇴역할 때 우리가 한국이 만든 잠수함 내척으로 대체해주겠다, 바꿔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빅토리아 잠수함은 내척이 중에 지금 한 척만 지금 운용이 가능한 상태고요.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지난 5월 캐나다 의회에서 새 잠수함이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어보니까 어제라도 필요했다 말할 정도로 형편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답게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납기에 대해서는 아주 불명한 태도를 보였는데 자꾸 한국에 이렇게 나서니까 지금 이제 막판 시점에 5월 말이 돼서야 2030년까지 내척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번함은 2024년에 인도하는데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한 척 주문한 잠수함 중에 초도함 한 척씩을 캐나다에게 미뤄서 캐나다에 양보하겠다. 일종의 쇠치기 전략이죠. 나머지 이 두 척은 TKMS가 서둘러 생산하겠다. 그래서 근데 지금 TKS의 그 캐파로 보면은 지금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CPSP 사업이 발표가 난 다음에 TKMS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팀 코리아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 마케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제 전설적 방송의 아이콘 이라는 피터 맨스브리지가 한국의 잠수함 영상 광고에 내레이션을 맡았는데 이 광고를 공항이나 그다음에 스트리밍 플랫폼에 아주 대량으로 노출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시의 버스가 오게 전광판에 잠수함 광고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TKMS CEO가 이건 미친 짓이라고 할 정도로 당혹해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아주 죽자사지가 달라붙어가지고 독일 TKMS의 가슴을 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해서 만만하게 봤던 독일이 한국의 맹추격에 당혹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특히 경제협력 사업에서는 아주 많은 걸 또 내걸었는데요. 자동차 분야, 전기차, 수소 모빌리티, 배터리, 핵심 광물, 아주 그리고 독자적인 MRO 체계도 만들어주겠다 약속했고 이같이 막 퍼주기 제안을 한 것은 독일이 한국을 확실히 따돌려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납기일 텐데요. 실제로 독일 제시한 기간 내에 납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독일의 TKMS가 제시한 이제 212Cd급은 이제 노르웨이 공동 개발인데 현재 현존 잠수함이 없습니다. 페이퍼상의 잠수함, 설계도상만 나온 거죠. 아직 실전 배치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부 독일이 이제 이 만들어지지 설계도상의 잠수함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다가 결국 사업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만 해왔죠.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212Cd급은 이미 오랜 기간 운영된 212급을 기반으로 발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졌고 독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TKMS는 재래식 잠수함이 최강자고 오랫동안 만들어오고 개량하고 여러 나라 수출하면서 설계와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TKMS의 캐파가 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이제 무리하게 한국의 추격을 뿌리치느라 따돌리느라 그 기존 발주 순량 순서를 좀 조정해서 독일과 노르웨이 초도함을 캐나다에 양보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또 두 척은 어떻게든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기존에 지금 있는 TKMS의 그 캐파를 좀 털어가면서 풀가동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2Cd급은 말씀 아직 건조가 되지 않은 설계 단계 잠수함인데 초도함에서는 흔히 오류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를 또 수정하고 체계 통합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또 보정하는 또 이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4년 인도 약속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좀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는 지체 상금 늦어진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또 신뢰도가 떨어질 이런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나다가 그 단계에서 계약을 물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독일이 캐나다 물량 최대 12척이죠. 이거를 소화하려면은 건조 역량을 거기다가 캐파를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 재래식 시장에서 독일이 차지한 양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늦어도 2040년대 중반까지는 독일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독일, 노르웨이 모두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새는 우리가 노릴 수 있고
우리의 서방 국가로 우리의 경쟁자는 일본, 프랑스, 스페인 정도인데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 튀르키예가 이제 독일의 212급을 설계도를 받아서 지금 건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또 프랑스의 에스코르펜을 또 가져와서 또 건조하고 할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가 또 이 싼 값을 앞서서 나올 경우에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아가면서까지 수주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캐나다에 퍼져서 남는 게 없는 장사다. 굳이 무리해서 수주할 필요가 있나,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한국의 조선업계는 지금 상선이나 LNG선 이런 게 지금 호황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이제 한국 해군에 대한 물량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이제 조선소의 건조 공간과 전문 인력이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척을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나눠서 건조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생산해야했다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12척을 수주한다라도 그게 크게 무리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이 이제 60조 원 규모라는데 건조 비용은 20조 원, 나머지는 이제 MRO 비용인데 30년간 이제 MRO를 하면서 계속 이제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연금형 수익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조선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경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황에도 이 MRO 캐나다에서 보는 40조 원, 물론 해를 나눠서 들어오겠지만 그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캐나다를 진출하게 되면은 세계 가장 높은 진입장벽인 나토와 북미 시장에 발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가 높아지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면은 앞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남는 게 없는 장사가 아니라 그런대로 어느 정도는 남는 장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주에 실패했지만 이번 수주전 통해서 K 잠수함 경쟁력을 알렸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수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또 있을까요? 예, 이번에 한국이 캐나다에서 독일에 졌는데 지난해는 폴란드에 스웨덴을 졌죠. 그래서 연패를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홍콩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영자 신문이 있는데 한국의 잠수함 수출이 지정학이나 동맹 장벽에 막혔다, 전망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잠수함 말고는 대형 무인 잠수정에 주력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줍지 않은 훈수죠. 아직 K 잠수함이 노릴 시장이 있고, 이번에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 잘 살리면은 앞으로 이 시장을 노릴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모로코, 그리스, 페루. 이 중에 이제 페루는 이미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지 페루에 있는 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계약했기 때문에 금융 지원만 해주면 타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시장을 노리고 정교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필요한데, 잠수함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 환경에 맞는 잠수함을 원하고 또 예산과 운영 개념에 맞는 또 잠수함을 원합니다. 그 연안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그러니까 먼 바다가 아니라 가까운 바다로의 작전만 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싼 잠수함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내세운 장보고 3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반영해서 장거리 작전이나 다양한 무장 운영을 갖춘 대형 플랫폼입니다.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는 장점이지만 모든 잠재국에게 동일하게 장점을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잠수함 도입을 예상하는 국가들에게 각기 다른 작전 환경과 예상 운영 개념을 맞춰서 맞춤형 전략을 필요하는데, 그래서 장보고 3 말고는 이제 모든 시장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좀 작은 2,000톤급이나 1,400톤급 이런 또 다양한 모델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카이가 KF21과 FA50의 새로운 수출 전략 공개했습니다. 기존 전략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종출 한국항공우주 사장이 이제 5월 13일에 그 사천 카이 본사에서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KF21 수출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수출 수요가 200대 이상이다. 200대 플러스 알파. 내부적으로는 최대 1000대까지 본다. 아주 장밋빛 전망인데 국뽕에 가득 찬 장밋빛 전망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공정 자동화로 연간 20대 이상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국산 무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 무장도 탑재할 수 있는 모델로 진화하겠다. 그리고 수출 국가 다변화 및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출 전략을 나름대로 촘촘하게 짜놨더라고요. 후보군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1번 기존 플랫폼 FA50이죠. FA50과 상호 운용성 활용 및 경쟁력 있는 가격 제한을 하겠다.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 계획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죠. 2번 KF21의 진화적 공동 연구 개발 및 국가 간 파트너십 구축. 이는 대상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3번 K 무기 체계 운영 경험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겠다. 대상 국가는 태국, 이집트, 이라크입니다. 벌써 거론된 국가가 셋, 둘, 다섯, 10개네요. 10개니까 보통 KF21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요가 한국이 120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48대 뭐 다 채울지 안 채울지 모르겠지만 168대인데 보통 전투기를 200대 이상 생산하면은 손해는 면했다고 하고 300대 이상을 생산하면은 중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200대는 일단 200대 이상이니까 손해는 면했고 1000대까지 간다면 이거 대박인 수준이죠. 기존에 우리 이제 K방산이 주로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이 뭐 가성비, 납기 준수였는데 지금 이제 카이가 새로 만든 KF21의 수출 전략은 상대 국가의 작전적 수요와 운영 환경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겠다. 이런 또 방식으로 좀 더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랜 갈등을 겪었죠.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KF21의 첫 수출국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협상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의 공동 개발국이죠. 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내고 대신 이제 CJ기를 한 대 받으면서 기술도 이전반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IF21을 48대 생산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KF21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특유의 전장 환경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래서 아주 나름 폭포 컸는데 시작은 끝은 미약해졌죠. 뭐 결과는 뭐 분담금을 6천억으로 깎았고 현지 생산은 포기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직도입하는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초도 물량은 16대로 해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중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불투명해진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외국인 자본이 대량 유치하고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가 값이 떨어졌고요.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이번에 뭐 이란 전쟁으로 인도네시아가 석유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가지고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렵죠 경제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수도인 자카르타를 또 동칼리만탄으로 내 있는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또 수도 이전도 천도도 좀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다 또 인도네시아 국방비는 엄청 또 작고 뭐 게다가 또 프랑스로부터 라팔을 사고 또 튀르키예와 5세대 칸을 공동 개발한다고 정말 KF21 16대도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KF21 구매 자체를 완전 무산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인도네시아 재정 상황에 맞춰 도입 수량을 축소하거나 일정에 지연할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고요. 뭐 한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IF21로 이렇게 개량해서 생산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게 직도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좀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분납금을 완납했죠. 그 대가로 KF21의 CJ5호기를 한 대를 받았고 기술 자료 양도 받았는데 이 CJ기를 또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려면은 아무래도 카이의 후속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추가로 계약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16대씩 세대 함계로 나눠서 모두 48대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경우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대신에 이제 순차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 성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과 유조선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닷새 연속 이란 본토를 공습했고요.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15일 현지 시간 오전 공습을 단행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지 시간은 11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공습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이란은 당연히 반격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앞섰죠. 중부사령부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를 기해서 이란의 봉쇄를 또 발표했죠. 그리고 또 13일에는 공격용 해상 드론 코르세어 3척을 투입해서 이란의 해군 기지를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면은 다음 주에는 전력망과 교량도 국가 기반 시설 모두 폭파하겠다 하고 위협했죠. 그러면서 지상작전에 대한 가능성도 살짝 내비쳤는데 때로는 지상작전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미국을 대신해서 지상작전을 수행해줄 다른 나라들이 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나라명은 밝히지 않았죠. 전형적인 트럼프식 뻥입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곡괭이산 이게 이제 쿠에콜란 가지라에 있는 산인데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서 핵 물질을 농축 우란을 빼돌렸다고 추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를 또 폭격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전에도 이란 대표단과 대화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이제 재무부는 이란의 해운 거물인 모하머드 후세인 쌈키니의 회사와 선박에 대해서 제재하겠다고 밝혔죠. 쌈키니는 이란의 최고위층의 비호 아래서 대규모 석유 거래 네트워크를 운영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쌈키니에 대한 관련 제재는 공습과 해상 봉쇄 그리고 와 더불어서 현재 전세를 역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전략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또 압력을 가하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이란은 당연히 또 보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그리고 사체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으니까 유럽의 항공안전청은 민공 항공사들에 대해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만 일대 영공을 피해서 우회하라는 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에 14개의 조항의 MOU 합의에 사실상 종전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또 상황이 악화된 발단은 지난 7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운영하는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으면서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공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미국은 이란군의 소행을 규정하면서 8일부터 또 공습을 시작했죠. 8일 9일 이렇게 각각 80곳과 90곳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에 호르무즈의 봉쇄와 이란에 대한 공습은 호르무즈의 항로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밝혀 설명을 했고요. 작전의 성패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퍼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삿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MOU에서는 앞으로 이제 6일간 추가 협상에서 벌이겠다 했는데 추가 협상에서 핵과 호르무즈 해협 등의 중요한 이제 이슈가 다뤄질 것인데 이 추가 협상에서 유일한 고지를 차지하는 일종의 삿바 싸움이라 생각하고요. 그 양국 모두 전면전이나 확전의 의지는 약하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11월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고요. 이란은 또 전쟁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더 키우려는 의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미국이 의회 승인도 없이 최대 60일간 군사행동 가능한 절차까지 밟으면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2일 미국의 상원 임시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서 이란과 전쟁을 재개했다고 통보했죠. 이는 이제 전쟁권한법에 따라 한 조치인데 미국의 대통령은 미군을 해외 작전에 파견할 경우에는 오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군사행동에 앞서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의회에 승인 없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60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60일이 넘는 장기전도 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런 뜻을 시사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난 2월 28일과 달리 미국 의회에 사전 통보를 하면서 불가피한 공사 행동이다 이렇게 알린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최근의 보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미국의 지도자 나를 제거해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이란의 암살 명대 내 이름이 있었더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후 귀국길에서 구형 에어포스원을 탑승했다가 영국에서 또 신형 에어포스원을 갈아탔습니다. 이것도 이란의 암살 시도를 피하려는 의도를 생각하는데 9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첩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암살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신변 암대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걸 이제 뒷받침하는 게 7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피격에 대해서 미국이 공습을 시작했는데 계속 이어오다 10일에는 공습이 없었는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죠. 이란 정부가 나를 암살하거나 암살 시도할 경우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겠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러면서 또 11일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1일부터 닷새간 쭉 이어진 공습은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원인이겠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도 원인이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야당이 민주당이 반발하겠죠. 14일에 원래 이제 미국 상원에서 국방 수권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부결이 됐습니다. 원래 60표가 필요하는데 야당이 36표 반대표를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 수권 법안은 미국의 국방 예산인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부대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고 싶은 조항을 넣고 싶어 했는데 이게 빠졌다. 그래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미국의 안보를 정치 쟁점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당분간 좀 미국 조야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에 이제 MOU를 맺으면서 더 이상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구나 나름 안도를 했는데 또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정학 리스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계속 상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앞으로도 세계의 어떤 전반적인 안보 생태계가 바뀌기 끊임없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할 만한 상황이 상수입니다. 잘 감안하시고 성공 투자를 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